오늘은 조선왕조실록 5권에 나와 있는 연산군 부분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군 하면은 아주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폭군의 대명사인 이유가 민가를 철거하고 정업원에 쳐들어가서 여성들을 내쫓고 젊은 여성들을 간음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흥청망청이란 말이 여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들을, 후궁들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끌어들여가지고 후원해서 아주 난잡한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성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내부 모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흥청망청이란 말의 어원과 과연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가를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청에 대해서 흥청망청이 마치 사자성어처럼 돼 있죠. 근데 거루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흥에 겨워서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이라고 돼 있고요. 즐기기 위해서 재물을 마구 허비하는 걸 갖다 흥청망청이라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청망청이라는 것은 원래 흥청에서 나왔는데 흥청이 연산군이 전국 각지에서 채용사를 보내가지고 뽑아올린 귀생 후궁들이고 이들과 함께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논다라고 해가지고 흥청망청이란 그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자세히 따져봐야죠. 그런데 흥청이란 이름을 진 거는 연산군이 맞아요. 연산군이 뭐라고 하냐면 흥청이란 바르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휘치라는 뜻이다. 운평은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는 뜻이다. 모든 악공과 악생은 모두 광희라고 칭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갖다 삼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악이 뭐냐면 이 흥청, 운평, 광희악. 그러니까 흥청악, 운평악, 광희악. 이걸 갖다가 삼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악이 뭐냐면 조선의 왕실 악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없던 걸 갖다가 연산군이 준 겁니다. 그런데 경국대전 예전에 보면은 악생은 297명인데 정원이 보충인원이 100명이에요. 400명쯤 되죠. 그리고 악공, 악기를 다루는 악공은 518명인데 10명당 1명이 보충인원이 있어가지고 그 결혼이 생기면은 보충인원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 흥청, 운평, 광희는 연산군이 임금이 새 이름을 하사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도 흥청은 바르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휘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흥청이라는 이름을 임금이 흥청악이라고 국립악단에 지어준 건데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악생, 남악공도 상당히 많아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21년에는 모든 도의 고을들은 모두 운평을 두라. 연산군이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던 그런 임금이죠.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는 것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단 단원들을 갖다가 연산군의 성적 유의의 대상인 것처럼 만든 것이 흥청이에요. 그래서 운평은 지방관할 소속의 음악인들인데 이들 중 서울로 뽑혀 올라온 이들이 흥청이에요. 또 일부 선상기 중에서도 서울로 끌어올려가지고 옛날의 기생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들이 아니에요. 원래 기생들을 대일항정기 일제 시기에는 3패로 나눴어요. 1패는 뭐냐면 전문 예술가들입니다. 1패는 절대 몸을 안 팔아요. 2패는 기본적으로 몸을 안 파는데 많은 돈을 주면은 마지못해 한 번씩 파는 것이 2패라는 거고 이 3패가 이제 몸을 판다는 건데요. 조선의 실제 귀녀들은 몸 파는 걸 갖다 상당히 수치로 여겼어요. 나중에 일본에서 저급의 게이샤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어울린 3패들을 갖다가 마치 조선의 귀상들과 같은 것처럼 낮춰서 평가하게 됐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귀생들은 전문 예술가로서 자기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각지의 귀생들이 항의 시위에 나설 정도로 애국심도 대단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전문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은 흥청악은 300명, 운평악은 700명으로 정원을 늘려라. 그리고 광희도 중환하라. 그러니까 악단의 정원을 좀 늘리라고 한 거예요.
크게 늘린 것도 아니에요. 경국대전 예전에 학생이 297명에 보충 인원이 100명이면은 이게 400명이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518명에 10명당 1명이면은 이것도 한 570, 80명 되죠? 벌써 이렇게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약 1200명이 되기 때문에 경국대전에 규정하고 있는 악공의 숫자가 여기에서 300명, 뭐 700명 하면 1000명이고 광의가 증원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겠죠. 국립악단을 늘린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 일기에 뭐라고 했냐면 제2 12년 3월에 흥청악 1만 명을 지공할 잔물과 그릇 등을 미리 마련하라. 연산군이 말했다고 사관이 또 거짓말 시켰죠. 아니, 흥청악 10,000명을 갖다가 이 10,000명에게 각장 주공이란 건 10,000명을 이제 모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10,000명에게 물자를 공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00명의 예술가들에게 줄 물자가 어디서 나겠어요. 조선이란 나라 규모 자체가 이 10,000명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관들이 연산군이 국립국악단 숫자를 조금 늘리고 예술을 좋아하니까 이들이 공연할 때 자주 가서 봤겠죠. 요걸 갖다가 연산군이 국립국악단을 늘렸지만 비생집단인 것처럼 딱 바꿔치기 하고 숫자도 무려 10,000명을 늘렸다는 건데요. 역사를 조작하거나 속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거짓말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연산군이 11년 4월에 흥청은 어찌하여 수를 채우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음악을 관장하는 장학원에 왜 흥청 300명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숫자를 못 채우냐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학원에서 정원 300명 중에서 93명을 채웠고 207인을 못 채웠습니다. 이 국립예술가를 아무나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악기 다뤄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년 전에는 흥청 정원이 300명인데 100명도 못 채웠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흥청 10,000명을 지공한다 그러면 10,000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오겠어요? 다들 거짓말이란 걸 갖다가 이 사관들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압권 중에 하나가 연산군이 그 백모인 월단대군 부인을 강간해가지고 이 부인이 자결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연산군뿐만 아니라 이름을 적시해가지고 월단대군 부인까지 이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 엄청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갈 일인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월단대군이 누굽니까?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죠. 나중에 덕종으로 추전이 되는데 그 아들 둘이 월단대군과 자산군이 있는데 그 형인 월단대군은 왕이 못 되고 자산군이 왕이 돼서 성종이 되죠. 그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니까 자기 큰어머니를 강간했다는 이야기예요. 조선이란 유학사회에서 이 큰어머니를 강간했다라고 하면은 뭐 임금아니라 임금 그야말로 하랩이라도 왕노로 타루도 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죠. 이 실록에 보면 월단대군 위정의 처 승평부 부인 박씨가 죽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 그 월단대군 부인과 연산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연산군은 30살이에요. 근데 연산군은 월단대군 부인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이죠. 이때 월단대군 부인에게 전교를 내려요. 왕의 전교를 내리는데 전교의 내용이 뭐냐면 절부와 효부는 반드시 정려해야 한다. 절부, 그러니까 남편에게 절개를 지킨 과부들을 주로 뜻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수절하는 과부들, 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과부들. 그리고 효부는 자기 뭐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효부는 반드시 정려해야 된다. 정려는 뭐냐면 마을 앞에다가 홍살문, 빨간 홍살문을 세워놓죠. 그러면 저 마을은 아주 절부와 효부가 나온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세금도 깎아주고 상당히 그 마을에 대한 그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홍살문을 받는 마을들에서는 상당히 영광과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정의 처가 소해왕후께서 인수대비 한씨 시어머니예요. 편찮으실 때 곁에서 모시면서 게으르지 않았고 평시에 시봉할 때도 뜻을 어김이 없었다. 이게 뭐냐면 이 월단대군 부인은 사실 이 소해왕후한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자기 남편은 왕을 안 만들고 왜 자기 시동생을 왕으로 만들었냐 라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찮으실 때 곁에서 모시면서 게으르지 않았고 평시에 시봉할 때도 뜻을 어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시어미를 잘 봉양했다는 거죠. 또 춘궁, 연산군의 아들 춘궁을 가르쳐 기를 때도 사랑하여 돌보기를 자기 자식같이 하였으니 마땅히 기르고 알리는 은전을 내려서 뒷사람들을 권장해야 하겠다. 이게 지금 앞에서 강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월단대군 부인에 대해서 세상 떠났을 때 사신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사신은 논한다. 박씨는 홀로 수십 년을 지내면서 불교를 받들어 믿어서 이정의 묘 곁에 흑목사를 세우고 명복을 비느라 자주 그 절에 가므로 사람들이 혹 의심하였다. 그 절에 왜 갔냐? 그 절에 숙녀하고 바람피러 간 게 아닌가 의심했단 이야기예요. 왕이 박씨에게 그 집에서 세자를 봉양하게 하다가 세자가 장성하여 경복궁에 들어와 거처하자 왕이 박씨에게 특명으로 세자를 입시하게 하고 마침내 간통한 다음 은으로 승평부 대인이란 도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아주 박씨를 갖다가 홀로 수십 년을 수절했는데 수절하다가 이 박씨가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죠. 조선이란 나라는 이때까지도 왕실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불교입니다. 겉으로는 유교지만 통치는 유교로 하지만 신앙은 불교로 하는 게 조선 왕조의 왕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대부 집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박씨도 또 자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홀로 수십 년을 지나면서 자기 남편 묘 곁에 흑목사를 세우고 명복을 빌었다는 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칭찬해야 할 일인데 마치 사람들이 혹 의심하였다 라고 해가지고 저 흑목사의 숙녀와 바람피기 위해서 간 것처럼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한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박씨에게 그 집에서 세자를 봉양하게 했는데 앞에 연산군이 이 박씨를 갖다가 승평부 대부인으로 명하면서 내린 게 뭐냐면 자기 자식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세자를 입시하게 하고 마침내 간통했다라고 해가지고 연산군과 간통한 것처럼 써놨어요. 왕이 어느 날 저녁 박씨와 함께 잠을 자다가 꿈에 이정이 보이자 미워해서 내관에게 한 길이 더 되는 철장을 만들어 이정의 묘 광중에 꽂게 했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완전한 100% 거짓말이죠.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환관을 시켜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는 남의 묘 건드리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도굴의 역사는 일본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도굴한 것이 선정릉이죠.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선릉 정릉인데 선릉은 성종의 묘고 정릉은 이 중종의 묘죠. 선릉은 성종과 그 정연왕후 윤씨의 묘고 정릉은 중종의 묘인데 여길 처음으로 도굴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정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계열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 잡아가지고 조선과 수교하자 그럴 때 조선에서 수교 조건으로 끝까지 요구한 게 선릉과 정릉을 도굴한 범인을 인도하라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마도에 있는 사형수 2명을 갖다가 이 범인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내니까 조선에서 진범이 아닌 줄은 알지만 어쨌든 2명을 보냈으니까 사형시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와 수교를 한 겁니다. 조선에서는 남의 무덤은 상당히 신성시했어요.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백부의 요 광중에다가 철장을 꽂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꽂았으면은 난리가 났죠. 이게 전부 다 거짓말로 이 기사는 왜 아주 악질적이냐면 연산군뿐만 아니라 평생을 수절한 월단 대군 부인 박씨 평생 수절하면서 자기 남편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대야 정상인데 자기 남편을 내치고
자기 시동생을 왕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인수대비 한씨를 아주 받들어 모시고 연산군의 아들을 갖다가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거 보면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을 갖다가 아주 남편 명목을 빈 걸 갖다가 사찰에 승려하고 바람피러 갔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연산군하고 간통하고 뭐 그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연산군 일기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있죠. 마치 연산군 일기 보면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 아직도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는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역사 난도질을 한 그것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박씨가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가 보자는 거죠. 박씨 사망했을 때 연산군은 31살이에요. 그런데 세조 12년에 13살 때 월단대군과 혼인했는데, 그러면 월단대군 부인 박씨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은데 요 당시 혼인하는 나이들을 보면 보통 동갑이거나 여성이 한두 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망 당시 박씨의 나이는 53세에서 55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서 곱하기 뭐 0.7 정도로 하면 실제 신체 나이가 나온다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곱하기 1.2를 해야 된다는 거죠. 53세, 55세에서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이 훨씬 넘겠죠? 저 당시 저 나이에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나이예요.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 연산군 일기의 사관들이 마치 연산군에게 강간당해가지고 잉태해서 자살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난도질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연산군이 훌륭한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연산군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제가 이제 비판을 할 건데요. 연산군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역사책에 써놓으면 후대에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라고 말한 것처럼 하지 않은 걸 갖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연산군뿐만 아니라 평생을 수절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자기 시동생의 아들까지도, 이 세자까지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인격 높은 한 부인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매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뭐 연산군을 위한 변명, 연산군을 위한 재평가라고 조선왕조실록 5권의 부제를 단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소설의 논리들이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폐비윤 씨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포악해졌다 라는 식의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말의 진위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모사와 갑자사화도 좀 살펴보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 반정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